우리가 비과세를 염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네네네.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매도를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사실 매도 계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거의 이제 1주택자 분들 네. 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돌거든요. 근데 이제 일시적 2주택도 지금 기간이 이제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으로 네네. 줄어왔단 말이죠. 네네. 게다가 전입신고까지. 근데 요거가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첫 번째 변할지 안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모르죠. 자 그러면 저는 약간 사고 방식이 이래요. 어, 내가 뭔가에 관심이 있을 때 음.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냐 없느냐 그것만 봐요 저는. 부동산 정책 특히 비과세가 더 완화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컨트롤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고 그냥 보수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뜻하지 않게 완화가 됐다. 네. 이건 일종의 보너스인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주택자들의 함정이 그 비과세예요. 그 비과세의 늪에 빠져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시적 1주택 비과세가 최고인 줄 아는데 절대 그러면 부자 못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그냥 상중하에서 중이라고 합시다. 중. 그렇게 아주 똘똘한 것도 아니고 적당해요. 이런 정도면은 비과세 받고 이제 중 플러스 아니면 상으로 넘어가는 거 찬성. 물론 그거보다 저는 더 찬성하는 게 중 플러스 상 두 채 갖고 있는 거. 저는 그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두 개 정도 돼야 내가 뭔가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밑에 중짜리 집에 가서 낮은 금액으로만 깔고 상 그거를 계속 새끼고 놔두고 자산을 불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상 입지가 좋으니까 거기에 가지고 나도 좋은 인프라 눌러보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보유세를 아까 중에서 나온 걸로 충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네. 그냥 나 밑에 그냥 깔고 그냥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 밑에 깔고 있는 돈 가지고 돈도 묶여서 투자도 못하고 집값이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아직 차익 실현 못 하잖아요. 내 돈 아니구나라고 네, 생각해야 돼서 그냥 치매 간잔하는 거고. 내가 밑에 하나 깔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아직 차익 실현 안 시켰지만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또 치매 간잔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최소한 두 채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비과세 받는 거에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있어. 해. 근데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기존에 있던 집을 비과세를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꼭 사고를 쳐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1번 주택이 있는데 2번 주택을 새끼고 사요. 이제 나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자, 근데 둘 다 조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번 집 사고 1년 안에 1번 집 팔고 1년 안에 2번 집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입까지. 1년 안에 파는 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 팔고 2번 집 전입을 못 한 거예요. 하고 비과세 못 받아요.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더 슬픈 거 말해줄까요? 그때 1번 집이 광교, 2번 집이 영통. 여기서 이제 막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듣고 이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이가 없는 거지. 예. 비과세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럼 제대로 어떻게 하냐? 제발 저한테 메일 보내지 마시고 꼭 메일 보내가지고 그 구구절절한 사연 보내는데 뭐냐면 뭐 세무서에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무공무원의 그 역할이 뭐냐면 상담이 아니고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 찾아가세요. 세무사 최소 2명 이상. 상담료 뭐 30만 원, 50만 원 다 다르니까 그냥 돈 백 쓴다 생각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유료로 받으시고 그리고 세무사님 갔는데 그중에 좀 설명 잘해주신다. 예규라든가 조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신고 대행 맡겨요.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몇백 들어가죠. 그 돈을 아끼려다 사고 나요. 그러다 아까처럼 이런 얼마 날리는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에는 내가 돈 쓰겠다. 그렇게 하실 거면 비과세 받으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2주택, 3주택 해보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한테 좀 저렴하게 나도 당신 돈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시세보다 좀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세 줄게.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 해가지고 의무사항 잘 지키고 세제택 받으시고 그러면서 욕심 너무 많은 상태에서 돈 버시고 또 그동안 내가 의무사항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2주택, 3주택 되는데 보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리고 임차인 관리하는 것도 나도 힘들어.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아 그러시면 그냥 1주택, 2주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염두하시면서 항상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좀 편하게 있으면서 세금도 안 내면서 주택은 3주택, 4주택 가져가는데 알아서 그냥 오르고 돈도 올리고 그러고 싶어. 이거는 너무 욕심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본인들 케이스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비과세를 받으면 그 이후에 뭘 할 건지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 다음에 비과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고. 그게 이제 매도 전략인데 결국에는 매도해서 어떤 거는 비과세, 어떤 건 일반과세, 어떤 건 중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물어도 보세요. 언제 파냐? 너는 제네시스 너는 저는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급전이 필요할 때. 아니, 갑자기 뭐 사업상 돈이 필요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집안에 좀 우환이 있을 때 네. 그때 그럼 팔아요. 네. 어떻게 해? 그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네. 이때는 팝니다. 네. 두 번째 더 좋은 투자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1억이 묶여 있는데 얘가 2년이 지나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오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1억을 빼서 다른 데 집어넣으면 한 2억 정도는 오를 것 같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대한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곳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팔 대상을 골라요. 그 다음 팔아요. 얘도 근데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후회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 맞아요. 달러 피시를 얻어가지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팔았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냥 비과세 받고 이런 것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자금을 어떻게 좋은 곳을 먼저 찾은 다음에 비과세를 그렇죠. 염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어차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보너스라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래도 똘똘한 녀석들에게 하나씩 컬렉터 사 모으다 보면 비과세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3주택 되면서. 무조건 깨지죠. 네. 그러다가 언제까지 그 금액대에 있는 걸로 가지고 놀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다가 이제 네. 그 중에 하나 적당히 팔았는데 중과를 피했다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냥 고마운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세금 좀 줄이고 네. 거기 안에 있는 자금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나의 온 그 기운을 담아서 좋은 곳에 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는 다르네. 저는 보면은 속이 쓰린데. 판 거는 이제 좀 아쉽죠. 그런데 이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줬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이거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과세가 몰두하다 보면 일시적인 주택만 집중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거주주택 비과세도 있거든요. 그럼 1, 2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거주주택 비과세도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요건들이 있고 지금 아파트는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이제 소형주택 부활할 거다. 네, 이건 부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좀 일시적 주택 상황이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도 있으니까 나는 뭐 맞춰가지고 또 매수를 한다던가. 뭐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럼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 주택임대사업자 처음에 준공공이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4년도 처음 생겼잖아요. 네. 그때 초창기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요건 맞춰가지고 등록한 분들 저처럼 그러면은 진짜 절세는 절세대로 하면서 자산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잘하면 올 수 있다. 대신에 오면 무조건 등록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요건 정말 잘 따지셔야 돼요. 네, 맞아요. 요건 진짜 해야죠. 공부 그래서 세상에 공짜 없어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등록만 하면 네. 뭐 혜택 다 받으시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없다.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파트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행 네. 요건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정도, 네. 서울의 아파트로는 아니 그런데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뭐 가안으로 나온 게 전용 60제곱미터 이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출이라든가 금액 때문에 금액 뭐 9억 이하짜리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잖아요. 더 올릴 수도 심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우리 투자 시장 바라보실 때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사실 너무 거래가 안 됐거든요. 여름 지나고면서부터 좀 뭔가 그 눌렸던 게 좀 터지지 않을까. 기사 보니까는 올해 안에 보유세 손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네. 뭐 5월 달이랑 뭐 9월 달까지는 만져야 재산세랑 보유세 완화가 될 텐데 7월 달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건드리면 돼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될지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있긴 있죠. 종부세 위헌 판결.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소송 참여 중이거든요.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말이 많은 게 일단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렇죠.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요. 재산세도 내는데 또 종부세 내야 되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7만 원에 샀는데 투자를 잘해서 1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아직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 됐으니까 기분 좋지 하면서 세금 뜯어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는데 직접적으로 또 참여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제니스 박님과 함께 22년 세금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당장 올해부터 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정권 자체가 완화 기조로 가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두고 보면서 좀 맞춰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또 감사드리고 또 세금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될 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니스 박님과 저 놀라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